전일 네.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하나씩 체크해야 좀 될 체크를 부분이 해보죠.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좀 글이 많아요. 네. 시청자분들 제가 글 많이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오늘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러시아 어제 이제 파월이 주요 발언을 몇 개를 꺼냈어요. 네. 핵심적인- 굉장히 요즘 너무 자주 보는 분 같아요. 어제도 나오셨었는데 오늘도 또 좀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사실 되네요. 너무 많이 뵀기 때문에 네. 이제 자주 이름을 듣는데 예.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자주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파월 예. 의장. 시장 안심시켜야 되거든. 오늘도 또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계속 시도할 게 빠른 긴축 시도. 네. 그리고 한 번에 0.5 베이시스 포인트도 올릴 수 있다는 전략을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시장 안정을 먼저 취할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여기서 시장은 이제 파월이 증시만 가지고 시장이라고 논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경제 그렇죠. 활동에 대한 전체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대변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의 영향은 과소평가하고 있다. 과소평가했었다. 이게 좀 적절하겠죠. 지금 아직도 과소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어제 말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중요하게 얘기한 거는 정확하게 에너지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했거든요. 에너지. 근데 지금은 에너지랑 원자재는 정확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는 뭐예요? 유가, 가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원자재는 뭐예요? 우리가 소모품으로 쓰는 많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에너지 산업에 국한돼서 인플레를 평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고서 외신이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극히 지금 상황은 드뭅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경기는 낙관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경기는 낙관적이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제 얘기한 게 소프트 랜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소프트 랜딩. 이게 네. 굉장히 웃긴 표현이거든요, 사실. 연착륙에 대한 말이 많죠. 비행기가 이렇게 소프트 랜딩이 뭐냐면은 네. 비행기 우주과학 용어거든요, 원래. 네. 쭉 가다가 한 번에 하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천천히 하강한다는 뜻이에요. 네. 천천히 하강한다. 예. 근데 이 소프트 랜딩에 대한 과거 사례를 얘기하면서 지금 소프트 랜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침체기가 아니야. 단순히 상승 국면 내에서 이제 어떻게 후반부에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내려가는 것뿐이야. 라고서 시장에서 표현한 거거든요. 파월 의장이. 그러면은 이게 웃긴 게 과거 사례가 지금 상황이랑은 전혀 매크로 환경이 다른 거예요. 이것 또한 비판을 당했습니다. 어제 수많은 비판을 당했어요. 파월 의장이. 그죠? 시장에서 내놓는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향후 앞으로 FOMC는 더 큰 폭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단순히 시장 안에서 좀 언급을 하는 거는 이번 3월에는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렸지만 향후 앞으로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FOMC 회의가 가능성이 있다. 긴축을 더 빠르게 시도하는 것뿐이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 시기를 당기겠다. 자, 어제 파월 의장이 딱 이렇게 발언을 하고 나서 어떠한 현상이 펼쳐졌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딱 하셔야죠. 국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폭등했어요. 여러분들 자, 화면 잠깐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연준의 공격적인 또 통화정책 시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간단하게 좀 봐야 돼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네. 파월 의장이 긴축을 빠르게 시도하고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대차 대조표에 대한 축소 시기도 빠르게 당기겠다. 이 얘기를 다 꺼내자마자 국채 금리가 폭등합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보실까요? 아니, 전 제한이 있다고 봐요. 아, 네. 이제 제한이 다 왔습니다, 사실. 제한이 다 왔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왜 올랐고 네. 이게 중요한 중요하죠. 거죠. 왜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알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대처가 가능하거든요.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자로 2.352% 기록하고 있는데 전일 네. 폭등을 했어요. 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자,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냐? 긴축을 빠르게 시도한다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시장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FOMC가 자산이 일경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었죠. 네. 일경이라는 걸. 근데 거기에서 비중이 반 이상이 국채예요. 자, 그러면은 대차 대조표로 축소한다는 거는 FOMC에서 가진 국채를 시장의 공급에 풀어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국채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이 많아진다는 건 가격에 대한 하락 요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시장에 앞으로 공급량을 풀겠습니다. 다른 말로 대차대조표를 당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년물 국채를 가지고 있다면은 야, 이거 가격 더 떨어지겠는데? 앞으로 매물이 쏟아지겠는데? 저 또한 던지겠죠. 시장에 매물을 내놓겠죠. 그럼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은 떨어지겠죠. 앞으로 더 떨어질 걸 예상하는데. 그죠? 그러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 또한 시장에 반영 중인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랑 한번 엮어서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화면 좀 잠시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일각에서는 현재 물가 상승이 좀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기이한 것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으로 잡기 힘들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아,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통화 정책이 획일화돼 있고 네. 상황이 통화 정책이 이제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좀 시적으로 네. 모딘 칼이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무딘 칼. 무뎌졌다. 무딘 칼. 예. 예전처럼 시장에 굉장히 민감하거나 좀 어떤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죠. 있다는 대책을 어떻게 보면은 칼같이 이거 선을 긋는 그 상황이 아니라 네.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 통화 정책이 미국이라는 큰 어떤 중앙은행이 네. 무딘 칼이라는 표현을 듣는데,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자, 좀 내용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엔화가 떨어집니다.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엔화가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는 데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금값이 올랐죠, 최근에.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조정받고 내리는 중인데 안전자산이라고 칭하는 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엔화는 왜 떨어지나요?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10년물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전자산이라는 엔화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가요? 이 질문 전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엔화가 안전자산이에요? 라고서. 자, 이거는 이제 아베노믹스의 정책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일본에 대한 부분은 자국민이 국채를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외인에 대한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엔화는 안전자산에 칭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찾자면은 저는 미 국채에 대한 금리가 상승해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엔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신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국채 가격에 대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엔화거든요. 엔화가 일본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던 건 미국채에 대한 보유국 중 일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1차적으로. 그리고 최근 이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대비 평가를 보는데 사실 이제 미국 관련해 갖고 이제 내용하고 유로 관련해 갖고 이 내용은 상반된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 갖고 유럽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로화는 더 떨어지고 미국은 달러는 상승하는 과정인데 과연 달러에 대한 문제점으로 엔화를 평가할 수 있냐 이겁니다.
저는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리고 엔화는 안전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다만 지금 환경에선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는 거예요. 왜냐? 엔화, 국채 그리고 금은요. 안전자산이라는 칭호를 정할 때 보통 국채랑 엔화는 적정 금리 그리고 경제 정상화가 들어갔을 때 같은 흐름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팬데믹이 겹치면서 미 국채가 팍 올라가고 팍 떨어지고 왜 그러겠어요? 페드가 조종하니까. 간단하죠? 페드가 조종하잖아요. 페드가 사들이고 풀고. 지금 어제 파월 얘기도 나오는 게 국채량 풀 거야.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인데. 간단하죠? 그러면은 수급 조절을 페드가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러한 긴축 시기랑 양적 완화 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엔화 그리고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칭호보단 이 매크로 환경에 대한 구성 요소가 오히려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범주를 벗어났나요? 라고 표현했을 때 제 해답은요. 아니요. 적정 금리 수준 그리고 정상화 궤도에 미국이 도달을 하고 그 상황이 여건이 마련이 된다면 미 국채에 대한 흐름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안전자산이라는 칭호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일본 엔화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상황으로 빚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미 국채 금리가 낮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구로다 라인을 깨고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은 이 범주가 제한적이라는 건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밸류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제가 확대를 많이 못 해드려서 시청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자, 위에 차트랑 아래 차트랑 한번 보시죠. 네. 어떤가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비슷해 보이네요. 흐름도가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위에 차트가 10년물 국채 가격 차트예요. 여러분들, 뭐 10년물 국채 금리랑은 반대로 가겠죠. 여러분들. 근데 10년물 국채가 깨지니까 엔화도 같이 깨지죠. 같은 흐름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면은 지금 엔저에 대한 현상은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될 게, 이해를 해야 될 게 단순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엔저 현상이 들어간다라고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정말 잘못된 상식 수준입니다. 지금 엔저가 드러나는 현상은 미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폭발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채 금리는 왜 오르나요? 긴축 시도하고 대차 대조표 축소하고 채권에 대한 물량을 풀기 때문에.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 안전자산이라고 범주에 벗어났냐고 하는 해결값도 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엔저, 안전자산, 이제 엔화는 더 이상 이제 아베노미스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엔 무리인가 이런 표현이 있죠. 실제로 이제 BOJ라고 좀 칭하죠. 미국의 FMC죠. BOJ,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BOJ입니다. BOJ가 1월 통화정책 회의까지만 하더라도 나온 거는 앞으로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전 세계 트렌드에 따라가는 거죠. 사실상. 다만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선진국 대비해 갖고 이제 미국 대비라고 좀 평가를 할게요. 사실 이제 달러 대비 엔화 평가가 제일 많으니까 미국 대비 상대성 평가를 한다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을 벌써 시도했네요. 테이퍼링도 끝났네요. 근데 일본은 아직은 채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앞으로 줄여가겠다고 발표를 한 거죠. 정확하게. 그리고 올해 안에 금리 인상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재료만 던진 겁니다. 세계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상황이죠. 전 세계 긴축. 왜냐면 물가 때문에. 사실 지금 제일 많이 이제 경제학적으로 재밌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우리도 가장 가까운 국가지만
가장 상반된 통화 정책과 상반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일본에 관련된 어떤 영상 재밌는 걸 많이 봤는데 일본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노쇠했어요. 기업을 살리자 이 주의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이거를 이제 국민들에 대한 어떤 활동력을 기업 살리는 데 집중을 시켜서 다시 이제 산하 조직으로 국민들에게 영향권을 주는 그런 경제 활동을 했었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업 살리기에 대한 이제 나라 정책을 펼쳤는데 실제로 기업이 기대 성과만큼 올라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펼쳐지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안 다니는 거예요. 낙수 효과 펼쳐지지도 않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사나. 그래서 일본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자국민들에 대한 경제 활동 여건은 기업은 먹고 살만하죠. 나라에서 그만큼 지원해 주니까. 아직도 이제 좀 노쇠돼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많아요. 다만 이제 엔화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상단 범주에 어느 정도 적정 궤도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해요. 2.5%까지. 그러면은 엔화도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에 대한 표현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시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엔저 현상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